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1996년부터 액션과 스릴로 전 세계의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최종작입니다. 장장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데 비해 이번까지 합해도 8편에 불과하다는 게 의아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매번 비교적 균일한 완성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더 짧은 기간에 스피노프를 포함해 11편의 영화를 제작한 분노의 질주와 비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 여러모로 돋보이죠. 그런 시리즈가 마치 박수 받을 때 떠난다는 말처럼 또는 주연인 톰 크루즈 형님의 연세 때문에 파이널 레코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개인적으로 두 시리즈 모두 좋아해 이 리뷰에서 자연스레 비교하게 될 것 같은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분노의 질주와 달리 미션 임파서블은 진심으로 박수치면서 보낼 수 있는 영화라는 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 다시 이렇게 미친 배우와 영화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마틴 스콜세지가 주기적으로 마블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 가까우나 파이널 레코닝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떠나보내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네마를 운운했던 건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좀 됐으니까 아주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줄거리부터 소개할게요. 아마 이걸 알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톰 크루즈와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파이널 레코닝은 도입부에서부터 이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란 걸 암시합니다. 에단에게 임무를 전달하는 사람부터가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진 데다가 지금까지 에단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대단한 노고를 쏟았는지 정리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비단 영화 속 에단 헌트만이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연 파이널 레코닝은 다들 아시다시피 데드 레코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에단이 열쇠를 가지고 잠적한 사이에 엔티티가 활개를 친 탓에 추종자들까지 생겼고 그 바람에 전 세계는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말려 아비규환에 빠진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엔티티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전산망을 차례차례 점령해 인류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둔다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판국이라 에단은 다시 한번 임무에 뛰어들어 역시 종적을 감춘 가브리엘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쉽게 잡힐 리 만무한 가브리엘은 도리어 에단과 그레이스를 생포합니다. 데드 레코닝에서 엔티티의 수하였던 가브리엘은 알고 보니 임무를 성공하지 못했던 바람에 엔티티로부터 보기 좋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수모를 겪은 가브리엘은 이제 태세를 바꿔 엔티티의 통제권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키는 에단을 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물론 에단이 미치지 않고서야 가브리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테니 그레이스를 인질로 잡아 강제로 임무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노의 질주가 그랬던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도 전작 중 한 편을 재활용합니다. 솔직히 분노의 질주만큼 감탄이 나오는 전목은 아니었으나 재활용의 여지가 있는 소재를 잘 골라낸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파이널 레코닝이 대미를 장식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도 일맥상통한다는 게 나름의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는 말을 따르면서 한참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1편과의 연계도 시도했거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으니 이쯤에서 넘어가고 여차저차해서 가브리엘을 놓치는 대신 무사히 풀려난 에단은 모종의 장비를 통해 엔티티와 접촉합니다. 엔티티는 에단에게 핵무기로 세상이 멸망하는 꼴을 볼 건지 둠스데이 볼트라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도울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둠스데이 볼트는 이럴 때를 대비해 인류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 시설로 외부와의 통신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는 엔티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에단으로서는 엔티티를 도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으나 다행히 루터가 개발한 포이즌 필이라고 하는 장치가 엔티티를 막을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한편 이 사실까지 알고 있던 가브리엘은 포이즌 필을 손에 넣어 에단으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에단으로서는 가브리엘을 돕는 꼴이 될지라도 엔티티를 막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포이즌 필은 데드 레코닝에서 침몰한 잠수함인 세바스토폴의 포드커버와 결합해 그 안에 담겨있는 엔티티의 소스 코드를 일순간 속여 둠스데이 볼트가 아닌 휴대용 저장 장치로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리하여 에단 일행은 엔티티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3가지 단계에 걸쳐 작전을 수행합니다. 첫째, 세바스토폴이 침몰한 위치를 찾는다. 둘째, 세바스토폴에 들어가 포드코바를 손에 넣는다. 셋째, 가브리엘을 잡아 포드코바와 포이즌 필을 결합한다. 셋 중에서도 가장 막막해 보였던 세바스토폴의 위치는
과거에 미국이 소련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배치한 소서스라고 하는 시설을 통해 실마리를 풀기로 합니다. 소서스는 평소와 다르게 해저에서 발생한 음파를 탐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 세바스토폴이 어뢰에 당했을 때의 소리도 기록해뒀다면 현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단 일행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둘로 나눠져 에단은 정부의 협력을 받아 세바스토폴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빌리는 사이 다른 동료들은 대략적으로 알려진 세바스토폴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소서스가 있는 한 섬으로 향합니다. 이것으로 비로소 본격적인 미션 임파서블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 험난한 과정을 모조리 완수한다고 한들 에단 일행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리뷰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과 비교해도 파이널 레커닝의 줄거리를 꽤 소상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블러드라인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제목이 왜 블러드라인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용도였다면 파이널 레커닝은 여러분께서 보실 때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불쾌하실 수도 있으나 솔직히 저도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실시간으로 받아들이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파이널 레커닝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폴아웃을 리뷰했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사가 많은 편인데다가 전달마저 빠르다는 걸 거론했던 것 같은데 파이널 레커닝은 한술 더 뜹니다. 하필이면 시대상에 걸맞게 AI를 핵심적인 소재로 삼은 바람에 실존하는 철학적 고뇌를 입히느라 심도 있는 서사를 가진 와중에 미션 임파서블다운 기운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액션과 스릴을 거듭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쏟아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락영화의 미덕은 약화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테이큰과 존윅이 아주 간단한 서사로도 액션과 스릴만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포머처럼 있으나 마나한 서사를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억지로 입힌 것까지는 아닙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는 1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서사와 캐릭터와 액션이 전혀 어우러지지 않아 도리어 몰입과 재미를 방해하는 요소였지만 적어도 파이널 레커닝은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은 작가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라 글솜씨는 여전히 좋아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으로 보이게 하려는 얄팍한 수작도 안 부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데드 레커닝에서 일사를 다소 허무하게 보내면서 합류시킨 그레이스가 소매치기에 능숙한 것에도 이유가 있고 1차 대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복엽기를 등장시킨 건 서사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굉장히 영리하고 유기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파이널 레커닝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와 이 프랜차이즈의 최종장이라는 테마에 걸맞은 각본을 갖추느라 서사의 스케일을 한껏 부풀린 걸로 보입니다. 도입부에서 미션을 하다라는 사람부터 달라진 것만 봐도 이 영화가 전에 없는 위기를 조성하려고 작정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영화를 둘로 나누고도 서사가 정리되거나 간결해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판국에 생소한 용어까지 시시각각 들이밀면 리듬을 따라가기 버거워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생길만도 합니다. 심지어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제가 정리한 줄거리는 요약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못다한 이야기가 많을 지경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펜하이머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나 관객들이 기대하는 미션 임파서블은 근본적으로 다른 색깔의 영화라 불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행여나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덧붙이는데 이건 관객의 지적 수준을 염려한 지적이 아니라 단지 취향과 기호의 차이에서 선호도가 나뉠 수도 있다는 노파심입니다. 저만 해도 평소에 리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와 드라마는 집중해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쉬는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보고 싶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도 집중력만 가지고 보시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막말로 무슨 예술 영화도 아니거니와 저런 영화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볼 수 있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방금까지 말씀드린 서사의 스케일 때문에 약 2시간 50분에 달하는 상영시간을 체감할 수 있었지만 지루하거나 늘어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폭포와도 같은 대사에 짓눌리면서도 빠르게 술술 넘어간다는 장단점과 함께 겹겹이 쌓이는 서사가 결코 무의미하거나 거추장스럽지 않아 몰입을 방해하진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바야흐로 마지막 무대를 맞아 이 시리즈에 애정을 가진 관객이라면 반색을 하고도 남을 이야기거리를 불러온다는 게 크나큰 강점입니다. 대사의 양이 무시무시하다는 걸 고려하면 연출과 편집이 한데만되는 흐름의 조율, 특히 후자가 최선을 다했으며 간간히 비집고 들어오는 유머도 효과가 쏠쏠합니다.
매번 미션 임파서블을 보시는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액션은 뭐니 해도 이 영화의 백미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두 번의 굵직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잠수함을 찾아 포드코바를 손에 넣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포이즌필을 차지하기 위해 에단과 가브리엘이 비행기에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은 해저와 공중이라는 배경의 차이만큼이나 구성과 연출도 달라 잠수함에서의 장면이 묵직하고 밀도 있는 스릴을 제공한다면 비행기에서의 장면은 현란하고 박력 있는 스릴을 제공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액션과 스릴이 미션 임파서블의 고유하고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이란 게 원래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무뎌지기 마련이고 그 속성을 깨느라 발버둥을 치면서 필연적으로 더해지는 과장과 비약 등이 제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선을 넘어버리곤 합니다. 이 탓에 몰입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도리어 깨트리기 일쑤지만 스테이지 영화로는 거의 유일하게 미션 임파서블만이 유효한 갱신에 성공했습니다. 스테이지 영화라는 건 제가 임의로 붙인 말인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과 소우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등은 매번 캐릭터를 특정한 무대에 밀어넣고 목숨을 건 살벌한 쇼를 펼칩니다. 그 쇼에서 나오는 액션과 스릴이 곧 각 영화의 정체성이자 인기를 얻은 요인이라 속편이 이어질수록 제작진으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이게 발목을 잡는 바람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의 한 수에서 악수로 변해 자매를 초래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분노의 질주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분노의 질주도 미션 임파서블과 동일하게 영화마다 시그니처 같은 장면을 선사하는 걸로 관객의 기대와 흥분을 끌어올렸으나 언제부턴가 과잉을 일삼다가 일부가 농담삼아 하던 말대로 기어코 우주까지 가는 뇌절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미션 임파서블은 신기할 만큼 항상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데 성공한 덕분에 속편이 나오기만 하면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사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배우가 어떻고 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의 원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극장으로 갈 용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연유는 무성영화 시대의 버스터 키튼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의미에서 정신나간 배우이자 액션에 목숨을 거는 톰 크루즈의 헌신입니다. 파이널 레코닝을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괴롭혀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액션과 스릴을 위해 CG는 고사하고 스턴트맨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가진 고생을 감수하는 걸 보면서 과장 하나 없이 숙연해졌습니다. 아울러 영화를 본 후에 잠수함 장면을 위해 잠수함을 실제로 만들어 감독과 함께 수중에서 촬영한 데다가 비행기 장면을 위해서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능하다는 사람을 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읽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시네마를 운운했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최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나 톰 크루즈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 광결인 열정은 아마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쩌면 우린 톰 크루즈와 더불어 여러 제작진의 노력으로 빚어진 이 시대의 마지막 진짜 블록버스터를 본 걸지도 모릅니다. 서사의 스케일이 잔뜩 커진 건 틀림없으나 마냥 부작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액션과 스릴을 꺼내기 위해 작업하는 동시에 아까 잠시 언급했던 실존하는 철학적 권에도 실어 나른 보람이 결말부에서 확연하게 대두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와 겹쳐졌습니다. 영화로 나온 컨택트는 원작을 비틀어 인간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는 운명론이나 결정론 따위에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심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극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죠.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신과 운명 등의 불가역적인 존재 대신에 인간을 초월할 만큼 고도로 발달한 AI의 치밀한 계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것만큼 미션 임파서블과 잘 어울리는 주제도 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제목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에단 헌트가 주인공입니다. 즉, 에단은 비단 파이널 레코닝에서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7편의 영화에서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한 임무를 수행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아닙니다. 단지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마치 미래를 모조리 내다보고 단 한 가지의 경우만 성공한다고 말했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인간으로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계산으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극한으로 높인 엔티티였기 때문에 에단의 의지가 더더욱 돋보입니다. 데드 레코닝과 파이널 레코닝에서 공통적으로 몇 차례 나오는 대사가 결과는 정해져 있다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단은 지레 포기하거나 좌절할 법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늘 증명했습니다. 상대가 AI라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데다가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연대를 통해 운명이니 결과이니 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파이널 레코닝의 이런 서사는 챗GPT의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계에 대한 의존과 관심이 높아져가는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정 장면에서는 아예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대사를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파이널 레코닝의 결말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낭만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널 레코닝의 마지막은 일면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에단이 명예롭게 은퇴하거나 자신의 희생에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말 등이 아니라 끝인지 또 다른 시작인지 모를 오한 만남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그 장면은 데드 레코닝과 파이널 레코닝에 걸쳐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대사만큼이나 자주 나왔던 IMF의 소명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살고 음지에서 죽는다. 소중한 이들과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파이널 레코닝은 저 문장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보여주면서 장대하게 막을 내립니다. 서사의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도 여기에 있어서 파이널 레코닝은 다시 한번 에단과 동료들을 분리해 임무를 수행케 합니다. 덕분에 조연들도 충분히 돋보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AI와의 싸움인데도 가브리엘이라는 인간을 개입시켜 물리적인 충돌을 구체화했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굳이 꼽자면 가브리엘과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여전히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과 루터가 뜬금없이 옮겨 누우면서 사라져갔다는 게 아쉽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만족하는 건 물론이고 기립박수를 보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미션 임파서블은 정녕 이대로 끝을 맞이한 걸까요? 저는 벤지를 제외한 다른 멤버가 모두 세대 교체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지만 에단 헌트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누구도 톰 크루즈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전 세계의 관객들이 공감할 테니 이대로 위대했던 배우와 감독과 제작진을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보내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입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작보다 응용에 환장하는 할리우드가 과연 얌전히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요.